53회를 맞는 과학의 날과 65회를 맞는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모두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쉽습니다만 여건상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과 정부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역, 그리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변혁의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변곡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사명이 점점 확장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역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게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기다리면서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서 국민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말씀을 함께 덧붙여 오늘 기념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우일 과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규철 회장님께서 발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이규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보방송통신인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65회 정보통신의 날과 53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 귀빈과 대표 수상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선제적인 방역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는 5G 기반의 추적 시스템, 단 1분 만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AI 진단 시스템, 그리고 약국의 마스크 재활용을 용이하게 알려주는 앱 등은 그동안 정부와 ICT인들이 구축해놓은 첨단 기술 인프라의 결정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ICT인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벤치마킹할 때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럽게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곳곳에서 연구개발에 애쓰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들을 격려해 주신 이기철 ICT 대연합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기념식의 주제는 과학기술, ICT의 힘으로 대한민국 희망을 만듭니다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의 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영상 속에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반세기 말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기술 원조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과학기술, 정보통신인과 함께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이룬 성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것은 바로 혁신의 DNA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학정보통신 기술,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자립 역량을 강화했으며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잇따른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공동의 지평을 여는 지식을 창출하며 미래에 대비할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지향점은 언제나 사람. 우리는 기술을 창조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이 절실한 사람을 포용할 것입니다. 기초 연구 투자를 꾸준히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힘으로 국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보다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과 어려움 또
세계 경제 불안,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뛰어왔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아마 혁신 DNA 기반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노력해왔던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과학기술진흥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김성진, 은탑산업훈장 장병규, 과학기술포장 손영숙, 산업포장 오세현, 대통령표창 이종호, 대통령표창 우상발, 국무총리표창 김영식, 국무총리표창 김기동, 이렇게 8분께 정보 포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께서 먼저 과학기술훈장 창조자에 대한 훈장증을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훈장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진, 귀하는 과학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020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24분의 훈장 수상자들을 화면을 통해서 명단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과기계 최고의 훈격인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수여를 하게 되셨습니다. 나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내셨죠. 축하드립니다. 훈장증 주식회사 크래프톤 의장 장병규, 귀하는 정보통신 기술 향상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은탑산업훈장 2020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축하합니다. 국내 최초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그 외에 4분의 수상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포장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포장 경기대학교 교수 손영숙 축하드립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줄기세포와 연구치료제 개발로 생명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 포장에는 그 외 8분의 수상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산업포장에 대한 시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산업포장 주식회사 SK텔레콤 부사장 오세현 축하드립니다. 오픈 블록체인 산업협회를 설립해서 블록체인 저변 확대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바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고요. 그 외에 5분의 수상자가 더 계십니다. 이어서 대통령표창 시상하겠습니다.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호 축하드립니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용 생태계 구축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9분의 수상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대통령표창 시흥 우체국 우정주사보 우상발 축하드립니다. 우체국 현장 중심 업무 효율화에 다양한 기여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 외에 16분의 수상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국무총리표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식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23분의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표창 주식회사 호나투스 대표이사 김기동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21분의 수상자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잠시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장관님과 잠시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한 발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모두 가까이 함께 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밝은 미소로 표창장을 펴고 저희 기자 여러분들께서 펴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는 게 낫다고 말씀 주시네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서 뛰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만 하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고요. 오늘 직접 함께 오셔서 정보포상 전수해 주신 최기영 장관님께서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을 하면서 기념사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과 65회를 맞이하는 정보통신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신 유공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키는 놀라운 지혜와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중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율화 노력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철저한 진단검사로 감염자를 초기에 찾아 경계함으로써 확진자 곡선을 성공적으로 평탄화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과학기술 그리고 진단키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에 실시간 마스크 제공 앱 등을 발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축적해온 ICT 기술과 인프라 덕분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낸 것 등 우리 과학기술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G20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대통령께 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지속적인 노력으로 닦아놓은 실력이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듯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 및 참여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삶의 방식과 질서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과학기술 ICT 인프라로 그동안 생소했던 비대면 디지털 문화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잘 살펴가며 더불어 잘 사는 디지털 전환 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기술 ICT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조기에 개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학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접근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힘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밤낮 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과학기술인의 도전과 열정을 적극 뒷받침해 국민의 기대와 지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방역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더 가까이 나누는 우리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정보통신인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계신 분들을 함께 격려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용 장관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선두에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2020 과학정보통신의 기념식 함께 보셨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간소하게 치러지기는 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어느 때보다 남달랐다고 봤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기념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예년과 정말 다른 네. 그런 그 기념식을 하게 됐고요.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학의 날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의 날이라면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함께 나가서 글라이더도 날리고 예, 그러니까요. 이런 행사 찐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댓글을 올리시고 기대하시는데 네. 정말 안타깝고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국민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또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큰 행사로 치르면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채널도 기념할 일이 하나 있는데 국내 최초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성인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 채널로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우선 좀 박수를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 YTN이 좋은 컨텐츠로 우리 과학을 아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오고 있다 생각드리고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정말 골드 버튼 받으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아무래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의 역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정말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국가 주도의 그런 R&D 역량이 결집돼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연구 개발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미 미세먼지 사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습기 살균 문제, 그 다음에 포항 지진, 그 다음에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연구 또는 민간의 기업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역이지만 국민의 생활에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이슈이지만 과학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위기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 기후 대응 문제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굉장히 전 국민의 총력을 모아서 이런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이 앞으로 또 대처해야 될 부분들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충분히 많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그 문제점들은 잘 부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정부의 그 연구 개발 역량을 집결하여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정부가 잘 하도록 이렇게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각된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부의장님께서는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모두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잘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과학의 날, 뜻깊은 날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자문회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는 이제 중요한 자문기구가 2개가 있습니다. 경제자문회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양대 자문기구로 할 수 있고요. 저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정책에 나가야 될 방향성, 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실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잘 짜여져 있는가를 또 심의하는 그런 2가지 기능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 전체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과 심의의 역할을 모두 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기관이다 말씀해 이게 주셨는데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저희가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일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현 정부 이후에 출범한 기관이죠.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이나 해야 될 일들이 확대된 거죠. 확대 개편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자문회의 1기와 2기, 또 3기에 이어서까지 부의장직을 역임을 하시면서 3기 자문회의는 또 더더욱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1기하고 2기 동안에 주로 한 일들은 우리나라의 긴 호흡에서의 어떤 과학기술의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연구의 역량을 키우자라는 데 집중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추진해 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터졌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세먼지,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지금의 코로나 감염병.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 즉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들을 정부 R&D가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이 3기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부의장님께서도 1, 2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주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효과를 또 거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소위 그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희가 정의하기는 우선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예. 그러려면 우선 연구자들이 생각한 그 좋은 아이디어에 제대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제안하는 과제들에 투입이 되는 정부의 R&D 예산을 2배로 늘리자. 그래서 이미 거의 2배까지 예산을 저희가 끌어올렸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연구자분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소소한 하지만 중요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자. 그래서 그 과기정통부하고 저희와 함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 연구 제도들의 개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연구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연구 현장의 모든 분들이 가시적으로 그것들을 성과를 체감하고 계시지만 이제 연구 제도에 대한 개혁 부분들은 저희가 2년 동안 작업을 해왔고 그것들은 이제부터 아마 체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자 중심의 그런 과학기술 생태계 기반이 조성되기를 저희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자문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현장 중심, 즉 연구자 중심이라는 것은 저는 우선 자문회의는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 정말 현장의 전문가들, 직접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문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그 자문회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젊은 연구자들 지원한다 라고 하면 그 젊은 연구자가 자문회의에 자문위원이 돼서 대통령께 직접 그 고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박사과정 대학원생분을 자문회의 위원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 구성에 지난 2년 동안 파격적인 변화를 주어왔다. 이것이 현장과의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도 여성 위원들도 영입을 맞습니다. 상당히 열린 기관이네요. 열리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의 또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좀 이렇다 할 게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을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 같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 역량이 뛰어난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R&D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CDMA 이후에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한, 그래서 지금 5G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것을 이만큼 발전시켰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바이오 산업이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거뒀는데 이런 것들은 또 누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느냐. 또 삼성, LG, 현대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엄청난 수의 R&D 인력들은 누가 길러냈느냐. 이것들이 다 정부 R&D의 성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R&D의 성과를 논문을 몇 편 썼느냐, 특허가 몇 개가 나왔느냐, 특허가 상용화된 실제가 얼마냐, 이런 단편적인 수량적인 지표들을 보시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R&D 역량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 모든 인력들이 정부 R&D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그것들을 너무 폄훼하고 있다라고 좀 자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평가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약이 됩니다. 그거를 아주 쓰게 듣게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키워온 역량은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혁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빅데이터, AI가 당연히 떠오르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이런 특정 분야에 좀 역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균형 잡힌 R&D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빅데이터하고 AI가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럼 AI나 빅데이터를 왜 선진국만큼 챙기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어떤 분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예. 이제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세요. 근데 왜 부족했냐는 거죠. 그것은 그동안 AI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 즉 이것이 아직 미래의 기술이었을 때,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아직 기초 연구였을 때 투자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또 기초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투자하는 그런 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시장에서 마켓이 형성이 돼서 정말 기업체가 필요한 그 시점에 와서야 부족하게 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시장의 부족을 메꾸고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지만, 자, AI의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감염병은 누가 할 거냐? 그럼 미래 인재는 누가 육성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AI에서의 여러 가지 실패를 정말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AI에 집중하는 걸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예측해야 한다. 그렇죠. 예. 이제부터 올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안 보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처방하는 그런 정책만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미래는 계속 아픈 사람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곤란하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기초에 투자하자. 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 미래를 보고 하는 그 선제적 투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왜 없는지 네. 많이 네. 궁금해 네. 하시거든요. 네. 부의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저도 매년 10월 달에 이 얘기를 듣는데요. 예. 올해는 좀 빠르네요. 네.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나로라든가 5G 최초 상용화 이런 성과들을 예로 드시는데, 그렇죠. 이제 나로 예를 들면 발사체,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한 60년 정도 늦었겠죠. 뒤쳐져 있다고요. 예, 선진국의 우주 발사체는 이미 그렇죠. 60, 70년 전에 완성된 기술이 네. 아닙니까? 5G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정말 세계 리더이지만 네. 5G 전체의 기술을 보자면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쫓아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slow follower거나 fast follower입니다. 아, 예. 최초의 기술, 그 개념을 만들고 정말 그 최초 어떤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는 네. 그런 기술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팔로워 전략을 선택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노벨상이라는 것은 그 팔로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초의 한 사람한테 그 업적을 평가해 주는 거죠. 퍼스트 모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정말 창의적으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발견을 하는 그 퍼스트 무버들을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을 여태까지 취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더 논문을 많이 쓰고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쫓아가고자 하는 정책들을 그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전략적인 지표에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인재 맞습니다. 양성의 중요성을 지금 네, 강조하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연구 환경도 조성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혁신 성장의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그 계세요? 혁신 성장이라기보다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이 필요하다. 예,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무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예. 퍼스트 무버는 창의적인 연구자들, 창의적인 기술자와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말 능력이 출중한 그 창의적인 인재들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게 뭐냐면 무엇이 창의적인 기술인지,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인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역량이 아직 좀 덜 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과학이라는 거를 해본 역사가 너무나 짧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잘 지원해주고 하시는 그 시스템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평가 혁신이 예.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들이 투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 그 과학 현실에 대한 해안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과학계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그 코로나 감염병 사태까지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이